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The Rich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 호텔에서 야간 당직 지배인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2003년에서 2005년까지 한 3년간 야간 당직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밤에 11시에 출근해서 아침에 7시까지 일을 하던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에 이렇게 좀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직장에 향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한 가지의 습관이 있었는데요. 큰 한숨을 좀 심호흡을 쉬고 그리고 화이팅을 맺히면서 이렇게 출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020년부터 그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비슷한 버릇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기 전에 심호흡을 좀 하고 정말 좋은 방송을 해보자라는 심기일전을 하면서 매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방송을 찍는 과정이 좀 쉽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방송을 찍을 때마다 너무나 긴장이 되고 조금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 될 텐데, 오늘은 좀 덜 더듬어야 될 텐데, 이렇게 좀 긴장을 많이 하고 매 녹화 방송을 임하고 있거든요. 이제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요, 조금은 여유 있게 좀 즐기면서 쉽게 방송할 수 있는 제 자신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심호흡 한번 크게 쉬고요. 8월 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0.28% 떨어졌고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14, 나스닥도 0.18% 하향 추세를 보였습니다. 러셀 2000만 소폭 상승하면서 플러스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3대 지수가 다 떨어지긴 했는데요. 사실 성장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떨어진 종목보다는 올라간 종목이 더 많은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미주온 4자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은 종목들을 보니까요, 오늘 주가가 0.46%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로크 같은 종목은 9.39%나 폭등을 했고요. 레모네이드가 8.89% 플러스, 로블록스가 5.31, 우버 4.90, 쇼피파이가 4.74%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4.12, 리오토가 3.84, 투일리오 3.07, 퍼시픽 바이오가 2.52, AMD도 2.45% 정도 올라가는 좋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 밖에도요, 한 2%, 1% 정도 올라간 종목은 굉장히 많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빠망, 그 메가테크 기업들의 추세를 보니까 8종목 중에 지금 5종목이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테슬라는 소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마이너스를 보이는 하루였다, 이렇게 좀 희비가 갈리는 메가테크 기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냥 뭐 월요일 날 기분 좋게 추세가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앞에서 그래프를 보시면 초반에 중반에 좀 많이 빠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가장 초반에 주가가 좀 빠지다가 회복했었고, 그리고 중반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었는데 마지막에 많이 만회를 하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하루였다. 마지막에 힘을 내는 거 봐서는 내일 주가에 좀 활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희망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미주온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개 전달을 드렸긴 했지만요, 상당히 많은 주식 투자 기관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식 시장의 앞날에 대해서 예측하는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주식 시장의 미래는 아직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리세션,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적절히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극단적인 모습을 나타나게 되면 주식시장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잘 머무르면서 극단적이지 않고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잘 좀 원만하게 넘어가 주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추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잡히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대감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자, 미국의 크루드 오일 가격이 5%나 급락을 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미국 그리고 글로벌의 크루드 오일의 가격을 정하고 있는 벤치마크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지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추락을 했다,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월요일날 그랬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약한 제조업의 데이터가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 그리고 유럽 쪽에서 제조업 관련 그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좀 디맨드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우리가 좀 높여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리세션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오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아무래도 원유의 가격이 계속해서 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WTA가 미국 쪽의 이 벤치마크라고 보면 됩니다. 자, WTI September 9월 달이죠. 9월 달에 크루드 오일의 선물 지수를 보니까 5%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배럴당 93달러 60센트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자, 10월 달 브렌트 크루즈는 지금 3.9% 떨어졌다. 99.85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원유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P 글로벌, 그 S&P 500을 만드는 그 평가 기관을 얘기하죠. 이 S&P에서 발표를 하는 Manufacturing Purchasing Managers Index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PMI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Purchasing Manager Index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각 기업마다 이 Purchasing Department, 우리가 보통 뭐 구매부라고 부르죠. 이 구매부의 그 담당자,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매 담당자가 지금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추세가 어떤지 가장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재고는 얼마나 쌓여 있고 그리고 얼마나 활발하게 새로운 그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지를 가장 좀 긴밀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구매 담당 매니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들한테 설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향후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냐 아니면 지금 조금 더 좀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냐 이렇게 경기에 대한 설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지수가 50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 경제가 활발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50 밑으로 이 Purchasing Managers Index PMI가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PMI 지수가 유로존 즉 이제 EU를 얘기하는 거죠. 유로존에서 49.8로 떨어졌다. 50 이하로 떨어졌죠. 근데 6월 달에는 52.1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7월 달에 드디어 50 이하로 PMI 지수가 유럽 쪽은 이미 떨어져 버렸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50 이하로 유럽 쪽의 PMI 지수가 떨어진 것은 2020년 6월 이후에 첫 번째 일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마켓 케이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쪽의 PMI 지수를 얘기하거든요. 중국 쪽에 이 구매 담당 관리자들의 지수를 살펴보니까 좀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50.4가 7월 달에 나왔다. 6월 달에는 51.7이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유럽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구매자 관리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쪽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지시잖아요. 자, 미국 쪽의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PMI를 두 개로 나눠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Manufacturing, 제조업이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서비스업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52.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비스 같은 경우는 47.00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7월 달의 지수를 봤을 때는 아직 제조업은 50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괜찮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쪽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죠. 그 전달에 52.7이었는데 52.7에서 47까지 급락을 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합친 컴포짓은 이제 복합적인 거잖아요. 합친 PMI는 47.50으로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PMI 지수를 봤을 때도 지금 뭐 굉장히 좀 그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구나. 어쩌면 우리가 이미 리세션에 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시장 지수에 투자하지 않고 개별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에만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선정한 종목이 어려운 경제 사정이 찾아와도, 그리고 금리 인상이 좀 가파라지고 리세션의 위협이 찾아와도 잘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해나가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rising inflation,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경제가 리세션에 빠진다는 걱정이 지금 굉장히 좀 많아졌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기업들, 다른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이 지출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중에서 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없는 시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클라우드의 바탕을 둔 컴퓨팅 시장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시장은 둔화될 그런 어떤 사인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러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그 투자 기관은 테크 리서치 펌인 카날리스입니다. 자, 카날리스가 이번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월드와이드니까 전 세계죠.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하는가, 어디에 사용하냐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하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2분기에 3개월이죠, 딱 2분기 4월, 5월, 6월 3달 만에 62.3 빌리언이라는 금액을 이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에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62.3 빌리언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요. 같은 그 분기 2021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3%나 이 금액이 늘어났다라고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카날리스가 얘기하기를,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것은요, 데이터 애널리스틱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러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 얘기는요, 예전처럼 중구난방식으로 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기에 바탕을 둔 이 경영의 결정들을 해나가고 있는 추세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요, 누가 더 많은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결정을 하는가가 그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수요가 이제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 따라서는 머신 러닝을 사용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고, 또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통합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옮기고자 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다. 뭐 기업의 보안이라든지 하드웨어에 대한 비용 압력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업들이 다른 데는 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클라우드 인프라 쪽에 대한 서비스 지출 비용은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무려 33%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지출이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엄청난 매출의 상승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개의 기업이 이쪽에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클라우드 인프라 마켓의 최고 기업은 첫 번째로 아마존,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세 번째는 구글인데요. 자, 카날리스의 분석에 따르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번에 클라우드 인프라 쪽에 지출의 31%를 가져갔다. 따라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 점유율이 2분기를 기본으로 했을 때, 이 바탕으로 했을 때 31%를 가져갔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4%, 마지막으로 구글이 8%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예년과 똑같다면 세 기업 모두 작년 대비해서 이 매출이 33%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지불한 그 금액이 30% 늘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점유율만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세 기업은 계속해서 그 매출이 성장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어떠한 변화를 보고 있는지 좀 살펴보니까요. 자, 2021년 2분기였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31%라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2%, 구글이 8%, 예,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이 39%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아마존이 31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31에서 지금 보시면 이번에도 31, 따라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시장 점유율에.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2%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24%로 이 시장 점유율을 2%포인트 올려놨죠. 자,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8%로 오히려 하락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기업이 모두 잘 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성장 추세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도 조금 끼워준다면요.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은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 애플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애플이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죠. 즉 이제 빚을 내겠다는 건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애플이 시작했다. 그래서 4파트니까 4개의 단계로 되어 있는 채권을 이번에 판매를 하고 있다. 채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빚을 내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계획이냐면 그냥 보통 기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확보할 예정이다. 뭐 예를 들어서 바이백은 자사주 매입이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주는데 사용할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회사채를 발행한다. 이러한 소식을 블룸버그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가 이야기하기를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그 가장 긴 게 지금 40년 만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국채에 비해서 한 1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를 더 준다. 따라서 금리가 물론 이제 미국의 국채가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긴 하지만 이 미국의 국채 금리보다는 좀 더 줘야겠죠. 이 이자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잖아요. 자,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한 2.9% 정도가 되기 때문에 2.9%보다 한 1.5%가 더 올라갔다는 거는 한 4.4% 정도의 이자를 주면서 이번에 40년 만기 이러한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기사를 우리가 애플이 아니라 다른 그 작은 기업에 관해서 막 보고 있다면 회사가 어려워졌나?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하기에는 현금이 굉장히 넘쳐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특히 지금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좀 금액을 확보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것이 있는데 과연 배당을 주기 위해서 순이익액 중에서 어느 정도를 사용하는지 우리가 배당 성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그 페이아웃 레이쇼가 배당 성향이거든요. 14.69%가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애플이 만들어내고 있는 순이익 중에서 한 15% 정도만 사용하면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배당을 다 지급하고 나서도 한 85%의 순이익이 남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자사주 매입도 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이익이 넉넉하게 남아 도는 편인데 그런데도 이제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 돈을 좀 모아놨다가 나중에 요긴할 때 써야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배당이 뭐 줄어든다거나 이러한 신호로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 등장한 애플은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주주 친화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반면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은요, 애플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항상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최대한 그 투여를 해서 미래의 비즈니스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거든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애플의 모습과 굉장히 좀 상반된 모습을 이번에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 있냐면요. 새롭게 굉장히 커다란 웨어하우스, 우리가 보통 이제 물류센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창고를 새롭게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 매출의 성장이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죠. 지난 20년 만에 거의 최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마존의 성장률이거든요. 2분기 실적이 발표됐죠, 지난주에. 그래서 매출의 성장이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7.2% 정도 성장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마존이 이렇게 7%밖에 성장하지 못한 때가 없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거죠.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을 미래를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최근에 승인을 받았다. 뭐 정부 기관에서 승인을 받았겠죠. 그래서 새로운 물류센터를 지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위치는요, 웨스턴 뉴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좀 더 커다란 규모의 사이트가 있는데 이쪽은 지금 짓는 중이고요. 자, 서던 캘리포니아 그리고 콜로라도에 새로운 커다란 규모의 물류센터가 들어오게 된다. 자, 이렇게 물류센터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좀 더 빠른 배송 서비스를 고객한테 주기 위해서. 아마존은요 무조건 고객 만족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선 계속해서 이 주주를 돌보지 않고 고객만 살피다 보면 결국 주가는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거든요. 자,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고요. 밑에 내려오면 굉장히 재미있는 숫자 하나가 나옵니다. 자, 캐나다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 전문 컨설팅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아마존이 확보하고 있는 이 창고의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페이스라는 것은 공간이죠. 이 공간의 규모가 지금 현재 2022년 5월 기준으로 379 밀리언 스퀘어 핏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규모가 불과 2, 3년 전에, 그러니까 팬데믹이 나타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165 밀리언 스퀘어 핏이었거든요. 따라서 한 2년 반 만에 165 스퀘어 핏이 지금 379 밀리언 스퀘어 핏으로 발전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새로운 창고와 물류센터, 배송센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이쪽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재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밑줄을 보시면요. 아마존은 2022년에만 250개의 새로운 시설을 오픈할 예정이다. 여기 250개에는 뭐 대형 창고도 들어갈 것 같고 물류센터라든지 배송센터 여러 가지가 다 합쳐진 숫자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 동안 250개의 창고를 더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무지막지한 숫자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존은 계속해서 성장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미래에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닝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어닝 결과는 온 세미컨덕터입니다.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굉장히 좀 많이 사모으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온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증시가 오픈하기 전에 아침에 어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시에 발표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Q2죠. 2분기에 논갭 EPS가 1달러 34센트가 나왔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8센트를 더 만들어냈다. 자,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2.09 빌리언을 찍었고요. 이 수치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25.1%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줬고 또한 시장의 전망치를 80 밀리언 정도 초과적으로 달성했다. 따라서 빛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3분기의 아웃룩, 가이던스를 보면요. 매출 같은 경우는 3분기를 2.07에서 2.17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는 2.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매출을 다음 분기에도 달성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던져준 거고요. 자,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1.25에서 1.37을 가이던스로 던져줬는데 컨센서스는 1.2입니다. 따라서 어닝 역시도 EPS 역시도 1.2보다 훨씬 더 좋은 1.25에서 1.37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죠. 자, 보시면 2분기의 어닝 실적도 비트가 나왔고 그리고 3분기의 가이던스도 두 개 다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주가는 오히려 4.67%가 하강을 했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요. 지금 온 세미컨덕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너무나 높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온 세미컨덕터였거든요. 원래 이제 성장률이 한 30% 이상 정도 되던 이런 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25%밖에 되지 않는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실망감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뭐 보시는 것처럼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고 뭐 어닝 실적도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하락한 것은요 조만간 회복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20% 가까이 껑충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핀터레스트입니다. 핀터레스트는 어떤 어닝을 발표했길래 이렇게 주가가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20% 가까이 올라갔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자, 2분기에 논갭 EPS가 11센트가 나왔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7센트가 덜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0.18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0.11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보시면 665.9밀리언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과 대비했을 때는 8.6%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대로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망치를 약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EPS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미스를 기록을 했죠. 자, 세 번째 수치가 중요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monthly active user, 따라서 매달 핀터레스트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잖아요. 근데 이 사용자의 수가 5% 정도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 그 메타 플랫폼즈의 어닝 결과를 살펴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이 멈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타 플랫폼즈 역시도 지금 monthly active user의 숫자는 늘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페이스북도 사용자의 수가 느는데 지금 성장 주식인 핀터레스트의 사용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뭐 예산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RPU가 괜찮았는데 Average Revenue per User입니다. 따라서 한 명당 기여하고 있는 매출의 규모를 보시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33이었는데 올해는 1.54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 부분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지금 어닝 같은 경우도 미스, 그리고 레비뉴 매출도 미스죠. 거기에 사용자 수가 5% 감소했는데 과연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이던스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예상치를 가이던스죠. Q3 그래서 3분기의 그 매출 같은 경우는요, 미드 싱글 디짓이다. 그래서 한 자리 수인데 미드니까 한 5%에서 잘하면 6% 정도 작년 대비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컨센서스는 8.15%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도 지금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이번 분기의 어닝도 좋지가 않았고 다음 분기의 예상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19% 이상 폭등을 해버린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그대로 또 우리가 인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주식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메타 플랫폼즈의 어닝 결과가 나타났을 때도 이 핀터레스트는 손해를 봤고요. 그리고 또한 스냅이 결과를 발표했을 때 스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핀터레스트의 주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어닝 결과의 수치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렇게 19%나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미 빠질 게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고 매출이 플러스 8.6%를 보였다는 데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8월 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미주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제 오미주에서는 우리가 톰리라든지 케이티 우드 같은 굉장히 좀 긍정론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막 영상에서는 그 반대쪽의 의견을 함께 우리가 좀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토리 펀드에서 일하고 있는 댄 나일즈라는 전문가고요. 이분은 2022년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베어마켓을 주창해준 그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전반기에는 정말 쪽집게처럼 시장의 움직임을 잘 맞춘 그런 전문가가 댄 나일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댄 나일즈는 향후 미국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직접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뉴스 컨텐츠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됐다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아직도 누르시지 않은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내일 조금 더 다양한 소식 가지고 다시 오미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Our next guest was there for that interview and disagrees, arguing we could have further to fall. Joining us this morning, Satori Fund's Dan Niles. Dan, it's great to have you again on the heels of that on Friday. Your general take in reaction to that thesis from Kathy is that the Fed simply has a lot more work to do. Is that fair? That's fair. And you have a lot more work for the economy to do to absorb what the Fed is doing today, because don't forget, you don't discount this stuff immediately. There's a lag. It takes about a year for some of this stuff to work its way through on the downside, just like there's a lag on the upside. So there's a time element here, I think, also that people are forgetting, because the Fed, is at 2.5%. They just started raising rates this year.
If you look at their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they're expecting to get to 3.25 to 3.5 at the end of this year. So potentially another 100 basis points. And then the thought is off those same projections, they get to 4% at some point next year. And that's where the disconnect is. Because right now, if you look at the futures markets, people have the Fed cutting in the March quarter of next year and rates going down. And I think what you're going to find, and that's really what drove a lot of the rally last week, is there was a 5% gain in the S&P in the last 3 trading days. And 3% of that was the day of the Fed meeting where they gave the decision. And I think what you're going to find out is this Fed is going to stay more aggressive for longer than people think to make sure they don't make the same mistake that was done in the 1970s, which, by the way, they talked about, which is twice they started to cut before they give them the chance for the economy to slow down. And then inflation got worse before Volcker finally had to kill it off in 1981. Right. No, it's definitely like killing off a villain in a horror movie. But those bulls that you mentioned, Dan, are going to feel gratified when they see prices paid on ISM down by the most in 12 years, a 10-year below 2.6 today. What do you say to them? Yeah, I mean, you always get these bear market rallies. It's pretty common. You've had 4 rallies in the S&P this year that have averaged 9%. So you should be up 36%, right? Well, you're actually down 13. And the thing is that you get these all the time. And yes, is inflation going to come off 9.1%? Absolutely. But here's the thing you have to look at. The U.S. economy is 75% based on services. You've got almost twice as many job openings than you have people unemployed. So you're going to have continued wage pressure for a very long period of time, and that affects 3/4 of the economy. The other part is rents. And even though home prices are coming down now, they're still up 20% or so year over year. That feeds into rents with about a 1.5-year lag. So even if prices are coming down today, you're still going to have to absorb how much prices went up. And that's 30 to 40% of all inflation measures. So you look at used car prices, yeah, that's 3%. So who cares relative to the big stuff like wages and rents? And multiples, if you look at that, are way too high in the sense that the trailing P for the S&P is 20 times. When CPI has been above 3% in the past, the trailing P is about 15 times. So you can't even make a good valuation argument for the market.